빵 잘 만드니까 앞으로 우리 밑에서 일하게 해줄까? 뭐라고? 가게, 집, 남자까지 다 내 건데 언니는 상황 파악이 느리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장 찍어. 하윤아, 이쯤에서 좋게 끝내자. 아, 그리고 언니가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 냄새나는 효모. 그거 그냥 다 버렸어. 냄새나서 내가 토할 것 같단 말이야. 반죽 덩어리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내 남편이었던 놈은 무표정한 괴물이 되어 있었고 그 옆에 그녀는 승리자의 역겨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내 인생을 반죽 삼아 그 더러운 욕망을 채웠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발효시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독을 빚어주마.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런 악마들을 제 세상의 전부라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그때로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의 저는 참 어리석을 만큼 순진했습니다. 세상은 제가 만든 빵처럼 정직한 재료와 시간만 투자하면 언제나 따뜻하고 달콤한 결과물을 내어주는 곳이라 믿었죠. 도심의 작은 골목에 자리한 제 가게, 카페 옹기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일어났니? 우리 옹기? 커다란 유리병 속에서 미세한 기포를 터뜨리며 숨쉬는 효모를 들여다보는 시간. 그건 단순한 작업이 아닌 생명과의 교감이었어요. 10년 전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처음 만난 이 작고 연약한 생명체. 저는 그걸 한국으로 가져와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워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이를 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며 마치 아이를 돌보듯 정성을 쏟았죠. 사람들은 유난 떤다고 했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효모는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주인의 사랑과 정성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요. 덕분에 옹기 효모로 만든 저희 가게 빵은 다른 어떤 곳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풍부한 맛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맛을 행복의 맛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제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지지자를 자처하던 남편, 이현우 그놈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밀가루와 씨름하며 빵에 미쳐 있는 동안 그놈은 카운터에 앉아 사람 좋은 미소로 손님들을 대하며 제 신뢰를 쌓아갔죠. 우리 하윤이는 정말 대단해. 빵에 관해서는 천재라니까. 이런 서류 작업 같은 머리 아픈 일은 내가 다 해야지. 당신은 빵 만드는 데만 집중해. 그놈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놈의 눈빛 깊은 곳에는 언제나 미세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존경이 아닌 질투, 사랑이 아닌 소유욕이 담긴 그늘이었죠. 그는 제가 오븐 앞에서 땀 흘리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저 재능이 내 것이었더라면 하는 뒤틀린 열등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에 불을 붙인 것은 제가 아끼던 후배 강세아였습니다. 세아는 빵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그녀는 제 빵을 맛보고는 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기특해 제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존경 뒤에 숨은 뱀 같은 질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가게를 마감하고 나간 뒤 그녀가 몰래 주방에 남아 제 레시피를 흉내 내 빵을 만드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빵은 결코 제 빵과 같은 맛을 내지 못했죠. 그녀는 분노에 차 반죽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 제 재능, 제 가게, 그리고 제 남자까지 제 모든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재능을 질투하는 남자와 인생을 질투하는 여자는 저 몰래 가장 추악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그날따라 유독 가게가 바빴고 저는 반죽과 오븐 사이를 오가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허리를 펴는 제게 그놈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오더군요. 하윤아, 구청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데 당신 도장이 필요해. 세금 관련해서 뭘 갱신해야 한다나 봐. 저는 밀가루가 잔뜩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응. 무슨 서류인데? 아, 뭐 복잡한 거야. 당신은 몰라도 돼. 늘 하던 거니까 도장만 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올게. 그 말은 제게 달콤한 독이었습니다. 복잡한 세무 처리나 행정 업무에 약했던 저는 그놈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가게의 사업자 등록증, 통장, 그리고 제 운명을 통째로 바꿔버릴 제 이름이 새겨진 인감도장까지도 말입니다. 그 뱀 같은 놈은 그 순간에도 참 다정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늘 그랬던 것처럼 제 분신과도 같은 도장을 그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놈은 제 도장을 받아들고 나가며 아주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빵 반죽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던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놈이 제 도장을 가져간 며칠 뒤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가게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늘 생기로 가득 차 있던 공간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죽음의 기운이 감돌았죠. 불안감은 언제나처럼 제 자식 옹기 효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온기야. 왜 그래? 힘이 하나도 없네. 녀석의 숨소리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활발하게 기포를 터뜨리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던 아이가 마치 중병에 걸린 환자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병간호를 하듯 효모 곁을 지켰습니다. 온도를 다시 맞추고 가장 신선한 밀가루를 먹이로 주었지만 녀석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제 코를 찌른 것은 고소한 빵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시큼하게 썩어 들어가는 생명이 죽어가는 악취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효모가 담긴 유리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닌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회색 찌꺼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10년이, 제 청춘이, 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패한 시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을 붙잡았을 때 제 체온보다 따뜻했던 온기가 아닌 싸늘한 죽음의 감촉만이 전해져 왔죠.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고 이연우, 그놈이 들어왔습니다. 하윤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그놈의 얼굴에는 가증스러운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마치 자기 가게에 들어오는 주인처럼 당당하게 들어서는 한 여자가 있었죠. 강세하였습니다. 제가 아끼던 후배이자 제 남편의 배를 채워주던 뱀.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죽어버린 효모병을 가리켰습니다. 현우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놈은 어깨를 으쓱하며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강세아를 자신의 옆에 바싹 붙여 세운 채로 말이죠. 빵 잘 만드니까 앞으로 우리 밑에서 일하게 해줄까? 뭐라고? 가게, 집, 남자까지 다 내 건데 언니는 상황 파악이 느리네? 이제 여기가 내 자리라고. 알겠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도장 찍어. 하윤아, 이쯤에서 좋게 끝내자. 아, 그리고 언니가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 냄새나는 효모. 그거 그냥 다 버렸어.
냄새나서 내가 토할 것 같단 말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놈에게 거칠게 팔을 붙들려 가게 밖으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낡은 앞치마와 밀가루 묻은 작업복,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제 등 뒤로 가게 문이 큰 소리 나며 닫혔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유리문 너머로 그놈이 카페 옹기라고 쓰인 낡은 간판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순진했던 빵쟁이 하유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 위에서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보다 더 지독한 복수의 화신이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후 3년. 지옥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저는 문자 그대로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며칠을 굶는 것은 일상이었고 추운 겨울밤 공원 벤치에서 신문지를 덮고 잠들 때면 이대로 얼어 죽는 게 아닐까 생각했죠. 처음에는 찜질방을 전전했지만 그 돈마저 떨어지자 남는 것은 차가운 거리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그놈과 그녀는 가짜 옹기라는 이름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제 레시피를 도용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그들을 젊고 유능한 사업가로 포장했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성공을 자축하는 그들의 인터뷰 기사를 저는 공중화장실에서 젖은 신문 조각으로 읽어야 했습니다. 그 멍청한 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호강한다. 이제 내가 진짜 사모님이야. 그치, 자기야?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며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처음 잡아보는 삽으로 모래를 펐고 허름한 식당 주방 구석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불어 터지고 기름때 묻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온몸에 배었죠. 식당 주인은 그런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잔반을 던져주듯 늦은 끼니를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하는 식당에 고급 외제차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 말끔하게 차려입은 이현우와 강세아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행복에 겨운 웃음을 터뜨리며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릇들 뒤에 숨어 그들이 비싼 음식을 시켜 먹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강세아는 제 가게에서 훔친 레시피로 만든 빵을 프랜차이즈화해서 큰 돈을 벌었다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죠. 그 언니 스타일은 너무 촌스러웠어. 지금 이게 훨씬 세련되지 않아? 그 언니 빵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내 실력이 진짜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핥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귓가에는 강세아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냄새나서 토할 것 같아. 그래, 지금 내 꼴이 바로 그년이 말하던 그 모습이구나. 치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꾸역꾸역 밥을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옥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벼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기 전 저는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폐허가 된 골목을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마다 그놈과 그년의 얼굴을 떠올리며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쪽방촌의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맨몸 운동을 했습니다. 땀방울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제 안의 나약함도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죠. 이것은 더 이상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순진했던 하윤을 죽이고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저만의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막노동 끝에 저는 보증금도 없는 쪽방촌의 손바닥만 한 단칸방을 얻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곰팡내 나는 작은 동굴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 모든 것이었던 효모를, 제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말입니다. 밤마다 벽에 그들의 죄상을 날짜별로 적었습니다. 몇 월 며칠 가게 명예 변경, 몇 월 며칠 내 자식 옹기 효모 살해. 그 글자들을 보며 복수를 다짐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수면제였습니다. 전국의 오래된 양조장과 빵집을 찾아다니며 버려진 균주들을 얻어왔고 곰팡내 나는 작은 방 안에서 수백, 수천 번의 배양을 시도했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균주와 씨름했습니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이 전부였죠.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애써 살린 균주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기 일쑤였고 썩어가는 효모의 악취가 방 안에 진동했습니다. 돈은 떨어져 갔고 몸은 망가져 갔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빵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것은 제 자신을, 제 복수를, 제 영혼을 다시 빚어내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연히 동네의 작은 빵집 경연대회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게는 마지막 동아줄과도 같았죠. 저는 며칠을 굶어 모은 돈으로 재료를 사고 밤을 새워 빵을 구웠습니다. 허름한 제 모습에 심사위원들은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빵을 한 입 맛보는 순간 그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제 빵에서 이전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고 강렬한 생명의 맛을 느꼈던 겁니다. 저는 그 대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우승했습니다. 그 상금은 제게 하윤의 오븐을 열 수 있는 결정적인 씨앗 자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의 지옥이 끝을 고하던 어느 새벽, 제 작은 방을 가득 채운 것은 지긋지긋한 곰팡내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의 옹기 효모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달콤하며 야성적인 생명의 향기였죠. 유리병 안에서 제 새로운 자식이, 제 복수의 칼날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왕성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연대회 상금과 대출을 더해 가게를 준비했고 남는 시간에는 경영과 법률 서적들을 파고들었죠. 순진했던 빵쟁이는 죽었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는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사업가, 그리고 과거에 순진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피와 땀으로 벼려낸 단단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윤의 오븐. 그놈과 그년이 가짜 옹기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를 늘려가던 바로 그 상권의 심장부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건 가게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제 새로운 효모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맛과 향기는 그 어떤 마케팅으로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제 빵을 맛보기 위해 가게 오픈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섰고 가짜 옹기의 매장들은 하나둘씩 파리만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맞은편 가게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는 그놈과 그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르며 추하게 망가져가는 모습을요. 강세아는 이현우에게 다 당신이 무능해서 그래. 저 여자를 막았어야지. 라고 소리쳤고 이현우는 젠장! 그녀는 그냥 밀가루나 주무르면 되는데 왜 세상은 그냥 편만 드는 거야? 라며 자신의 무능을 제 재능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건 그저 전체 요리에 불과하니까요. 너희들의 영혼을 통째로 씹어 삼킬 메인 요리는 이제
막 오븐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압박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놈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매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그리고 서로를 향한 불신. 한때 욕망으로 단단해 보였던 그들의 관계는 돈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쥐새끼가 먼저 덫을 향해 기어나왔습니다. 그 방아쇠를 당긴 것은 그놈의 추악한 욕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현우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차를 몰고 시내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헬스클럽에서 막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한 여인. 땀에 젖은 채 몸에 딱 붙는 운동복을 입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그 여인은 바로 저 하윤이었습니다. 3년 전에 순진하고 수수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부신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죠. 그 순간 이현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저 여자는 원래 내 것이었다. 뒤틀린 소유욕과 원초적인 욕정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강세아와의 망해가는 사업 따위는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저 여자를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만이 그의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날 밤 강세아는 그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멍하니 혹시 그 여자 생각하는 거야? 그의 침묵에 강세아는 히스테릭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라고 말해. 내가 그 여자보다 못하다는 거야, 지금. 그녀의 불안은 그에게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늦은 밤 가게 마감을 준비하는 제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현우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껏 비굴함이 묻어나는 제가 알던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윤아, 나야. 잠깐만 볼 수 있을까? 저는 약속 장소를 제 가게 하윤의 오븐으로 정했습니다. 적의 심장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가장 완벽하게 통제된 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만 했으니까요. 그를 만나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너는 3년 전의 하윤이 아니다. 너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다.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 다음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기다리자 약속된 시간에 그놈이 초라한 행색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의 시간은 그놈을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더군요. 한때는 번지르르했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흘렀고 값비싼 옷 대신 구겨진 셔츠에서는 짙은 패배자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낮에 보았던 제 모습을 탐하는 더러운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제가 만든 성공의 향기, 그 달콤한 빵 냄새가 그놈에게는 고문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놈은 제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역겨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윤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역시 너는 훨씬 더 예뻐졌네. 저는 그놈의 말을 얼음장 같은 한마디로 끊어버렸습니다. 용건만 말해. 제 차가운 태도에 그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내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죠. 하윤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전부 다 강세야 그년이 나를 꼬드겨서 그런 거야. 나는 너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놈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데? 그년이랑 깨끗하게 정리할게. 그리고 내 옆에서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응?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 입술 사이로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속으로는 경멸감이 들끓었지만 저는 그의 탐욕을 자극할 완벽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속죄.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그 순간 그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제가 던진 미끼를 탐욕스러운 쥐새끼가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증명할게! 내가 증명할 수 있어! 그 모든 게 강세아 그년의 계획이었다는 증거!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놈은 허둥지둥 자신의 낡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3년 전 구형 모델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은 한때 제가 그놈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물건이었죠. 이 안에 다 있어. 강세아 그년이랑 가게 명의를 어떻게 바꾸고 내 효모를 어떻게 죽일지 공모했던 대화 내용. 증거 사진 전부 다. 이것만 있으면 그년을 사기죄로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 그럼 우리 사이에 방해물은 사라지는 거야. 그렇지, 하윤아? 그놈은 자신의 살 길을 위해 한때 공범이었던 여자를 기꺼이 제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놈이 내민 핸드폰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제 손끝에 닿은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 이것은 단순한 핸드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이자 그놈이 스스로 제 목에 갖다 바친 교수대의 밧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놈은 제 행동에 희망을 본 듯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제가 곧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 굳게 믿는 얼굴이었죠. 어리석은 놈. 가게에 홀로 남아 저는 손안의 증거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재료는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복수의 화덕에 저 두 인간을 쳐넣고 영원히 불태워버릴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연우 그놈이 제게 넘긴 핸드폰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년 전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전모가 담긴 완벽한 자백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제 침착함에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전문가의 눈빛으로 바뀌어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 업체로 즉시 넘겼습니다. 며칠 뒤 결과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복구된 데이터 안에는 가게 명의를 불법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모 내용뿐만 아니라 제 효모를 죽이기 위해 몰래 약품을 탔던 날짜와 시간, 주고받았던 계좌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저를 조롱하고 비웃는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남아 있었죠. 전혀는 빵밖에 모르는 멍청이라 속이기 너무 쉬워. 효모 죽일 때 표정 진짜 볼만하겠다. 그치?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읽는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차갑게 식으며 복수심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강세아 씨만 고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둘 다요. 주범 이연우, 공범 강세아.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세워주세요. 고소장은 신속하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연우 그놈에게 경찰의 출석 요구서가 날아간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강세아를 팔아넘기고 저와 재결합할 꿈에 부풀어 있던 그놈은 자신 역시 주범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전화기 너머로 미친 듯이 절규했습니다. 하윤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위해서 전부 다 불었는데.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덕분에 모든 게 쉬워졌어. 고맙다. 현우야.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놈의 악다구니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죠. 몇 달 뒤 법정의 증인석에 앉은 저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인간을 마주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된 몰골이었습니다. 강세아는 증오에 찬 눈으로 이현우를 쏘아보고 있었고 이현우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듯 넋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포렌식으로 복구된 저를 모독하는 문자 내용. 전혀는 빵밖에 모르는 멍청이라 속이기 너무 쉬워. 을 법정에서 직접 낭독할 때 두 악역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문자가 읽힐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술렁임이 커졌고 그들의 추악함에 치를 떠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 직전 판사가 제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의 두 인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저들에게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들이 서로를 원망하며 보낼 지옥의 시간이 제가 잃어버린 3년보다 단 하루라도 더 길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말에 강세아는 무너졌고 이현우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피고인 이현우,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 주범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 3년. 피고인 강세아, 모든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리는 순간 강세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이현우 그놈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제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 강세아는 이현우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랬잖아. 내가 하윤이빠 훨씬 낫다고. 내 빵이 진짜라고 했잖아.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 지옥에서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살아. 그게 내 놈에게 내가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이다. 법정을 나오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저를 향해 터졌습니다. 가짜 옹기 프랜차이즈의 추악한 진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뒤였고 저는 모든 것을 이겨낸 불굴의 사업가로 주목받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섰습니다. 3년 전 낡은 앞치마 차림으로 쫓겨났던 그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손에는 새로 태어난 제 복수의 결정체인 새로운 효모가 담긴 작은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 속에서 녀석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숨쉬고 있었죠. 저는 저 멀리 한때 카페 온기가 있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은 텅 비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제 인생의 가장 달콤한 빵을 구워낼 준비를 마쳤습니다.